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나라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어지러워지는데요. 갈피를 잡아주고 계시는 유일한 어른이십니다. 박찬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영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야, 이걸 휴대폰도 파기하고 서류도 다 파기했는데 증거 인멸한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영장 기각시키죠?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출두를 했고 그 결과 영장은 기각되는데 우선 그 영장 기각된 것은 저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해괴한 일인데 네. 우선 그 전 단계에서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일련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그걸 수사해서 탈탈 털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최순실과 뭐 경제 공동체 이론으로 이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뭐 좀 말이 좀 거칠지만은 아니 그래가 뒤집어 씌운 거죠. 징역 22년을 확정받게 해갖고 5년을 꽉 감옥 살이를 하고 그렇게 사면이 됐지만 그렇게 한 주인공이 박영수 특검이야. 네. 한 나라의 국가원수요 대통령을 특검이라는 자리에서 사법 수사권을 행사해가지고 이렇게 중요하게 처하게 한 그 사람이 이번에는 자신의 부패 비리로 사법 처리 수순에 들어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네. 대한민국이 이게 사법 질서가 정의롭지 못하고 땅바닥에 굴러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특히 어제 6월 29일은 87년 6.29 선언이 있었거든. 네. 그로부터 지금 33년 되는 해인데 이 현행 헌법이 이제 탄생된 것이 6월 29일이란 말이에요. 33일째. 그러면 현행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련의 민주적 절차, 사법 질서 이게 존중되고 이게 전통이 충분히 쌓아질 만한 단계가 될 33년인데 네. 완전히 부패 덩어리에 함몰하고 사법부가 제 질서를 찾지 못하고 하는 이런 33년 지나는 사이에 극명하게 어제 사법 질서가 총체적으로 무너진 것을 상징하는 날이다. 네.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와 이제 관계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됐는데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법원은 이 금품 수수 사실, 그 다음에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 등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래버렸는데 이게 인신 구속에 대해서는 그 인권이 존중돼야 되고 가능하면 불구속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헌법 취지이긴 하지만은 동시에 사회적 부정 비리 그리고 중대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그 수사권을 법원이 일정 부분 존중 보호해줘야 할 의무도 법원이 있는 겁니다. 네. 그 영장이 청구됐을 때 막무가내로 피의자 편에 서서 검찰 수사에 제출된 증거 자료를 트집 잡듯이 끄집어내 가지고 그냥 막연한 말로 금품 받았다는 것에 대한 것과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아니 다투면 누구든지 다툴 거 아니야. 그런 일이 없다 다 이래버릴 테니까. 다 그러죠, 그러면. 그러니까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 사건의 중대성은. 근데 혐의는 이겁니다. 이게 박영수 특검이 우리 은행 이사회 회장 자리에 있으면서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그 대장동 사업의 컨소시엄을 은행이 뒷배를 봐주는 일을 도모하고 그렇게 해서 많게는 그 시행사로부터 200억 원이 그 친인척 회사에 가게 해서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이 박영수 몫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현금을 받은 것도 8억인가 되고 그리고 그 딸이 김만배 화천대유의
근무하고 있다가 퇴직하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고 차입금 명목으로 10억 원이니까 받고 이래가 20억 이상 사실상 아버지 때문에 네. 그러한 받은 거죠. 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이런 일련의 혐의들에 대해서인데 우리 형사소송법 201조의 구속 사유에는 증거인멸 우려, 그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는 보지 않아도 되니까 이 경우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고 증거인멸 우려라는 게 당사자끼리 말 맞추고 뭐 얼마든지 이게 법률가 집단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요것만 그 조항만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봐버렸는데 그 다음 항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가 2항에 뭐가 되는가 하면 1. 사건이 중대하냐 안 하냐. 중대하죠 이거는. 네. 사건의 중대성. 또 일반 뭐 경미한 사건이 아니고 나라의 기관이 흔들리는 이거 중대한 사건이죠. 네. 그 다음에 당사자의 증인 참고인을 회유 협박할 가능성이 엿보일 때. 엿보이잖아요. 아, 그렇지. 충분히 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영장 어제 전담 판사는 이게 201조 구속 사유의 2항을 외면해 버린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검찰이 다시 영장 청구를 한다고 하니까 네. 나는 재발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는 박영수 개인을 두고는 개인이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국민 전체로 보면 이 국가의 수치야. 이 해외 토픽이 다 났어. 전직 대통령을 사법 처리한 특검이 부패의 혐의로 자기가 이 사법 처리 라인에 서게 됐다. 그 중대한 뉴스가 되면 이 국가적 망신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모두가 대장동 게이트에서 출발된 사태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 시점에 대장동 게이트의 4명의 주범 내지 주동자를 오늘 이봉규 TV를 통해서 이걸 이렇게 단정을 하고 이들에 대해서 엄중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4명 누구입니까? 4명. 1. 이재명, 2. 박영수, 3. 권순일 전 대법관, 4. 김명수 현 대법원장. 현 대법원장.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를 폐지하는 약정을 하고 그것을 시행함으로써 이 김만배 일당이 1조 원 내외의 돈을 주물럭거리도록 특혜를 줬다. 그렇죠. 거기에 본인도 빨대를 털듯이 꽂고 있다. 이건 이제 점차 밝혀지겠지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첫째 원인 제공자고 시발점이다. 인허가를 내줬으니까. 그렇지. 두 번째로는 지금 말한 박영수가 그 빨대를 꽂아가지고 이 땅에 이게 사법 질서가 곤두박질 치게 된 상징적인 사건을 그가 일으켰다. 세 번째가 권순일인데 저는 박영수를 먼저 구속할 게 아니라 권순일을 먼저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내가 이어서도 한번 주장했을 겁니다. 왜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준 무죄 판결을 내렸고 재판 거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재판 거래의 주심이었고 그 재판 거래의 확정 판결의 재판장이 김명수였다. 김명수. 그러니까 고등법원까지 경기지사 선거 때의 토론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했던 그 부분을 고등법원까지 유죄로 확정했어요. 그럼 대법원에서 이런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 대부분 그냥 기각합니다. 대법원에서 기각만 하더라도 이게 이재명은 이게 선거권이 박탈되고 지금 정치활동을 못하게 될 텐데 여기에 사활을 건 거예요. 그 김만배가 핵심적 역할을 했죠. 그래가 권순일을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매수했다고 봅니다. 매수한 증거는 현재 나타난 게 있거든. 그래갖고 이게 토론 과정의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은 질문을 받고 그게 답변으로 거짓말이 있다고 해서 이걸 처벌하게 되면 선거 자유 분위기가 훼손될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런 해괴한 판결을 했다. 그러니까요. 그래가
무죄 판결을 함으로써 그가 정치적으로 사면받고 의원직을 유지하고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준 장본인이 권순일 주심 네. 연합부 재판장 김명수였다. 그 권순일을 제일 먼저 처벌해야 될 이유가 네. 이게 김만배라는 자가 그 판결락이 공식 기록으로 8번이야. 공식 기록. 예. 7번은 그 판결락이 절이고 한 번은 판결난 직후인데 네. 이 8번을 대법관실에 들란 거다. 저도 대법관실 한 번에 못 가요. 네. 그럴 정도면 제3장소에서는 안 만나나? 하여간 어떻든 공식적으로. 기록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김만배도 부인을 못 해. 한두 번은 뭐 그 안에 이발소 갔다가는 해결한 소리 건다. 그런데 이 판결하고 3개월 뒤에 대법관을 그만뒀는데 그로부터 석 달이 안 돼가지고 화천대유의 뽀젓이 고문 변호사야. 그리고 50억 클럽 들어가 있습니다. 50억 클럽의 멤버고. 그걸 한 달에 1,500만 원씩 받다가 이게 들통이 나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연합부, 로 사건을 넘겨가지고 그 재판장이 김명수니까. 그 대법원장도 그런 판결을 옹호하는 편에 섰다. 그러니까 이재명, 박영수, 권순일, 김명수 중에 이제는 권순일부터 먼저 다스려야 돼. 오늘 이 사람들이 면죄부를 줌으로써 온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 이게 난장판이 되고 한국의 제1야당이 국회를 당대표의 방탄국회화해서 대화도 없고 토론도 없고 지금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방사능 폭탄이다. 또 일본 간다고 그래요. 국제연합 유엔에 제소를 한다 그래요. 유엔에 제소하면 유엔의 산하기구 중에 하나가 국제 원자력 기구니까 IAEA. 그거도 IAEA 결과를 보고 무슨 결론을 내지 유엔이 무슨 또는 저 사건을. 그러니까 국민들 눈에 이게 불안정하고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항복했다. IAEA도 일본 놈들하고 결착이 됐다. 믿을 수 없다. 이거 그냥 막 퍼붓는 이런 난장판 국회를 만들게끔 유도된 그 과정이 대장동 케이스에서 비롯돼가지고 오늘날 권순일, 김명수의 이러한 해악질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이 땅의 사법 질서는 곤두박질하게 됐다. 아니 대장동 주범을 4인방을 꽂으셨는데 하필이면 다 법조계 인사들이네요. 대법원장, 대법관, 특검, 그다음에 변호사 이재명 다 법조계가 법 비리를 저질렀네요. 그 지금 또 차례를 기다리는 두 번째 랭킹에 있는 녀석들도 전부 법조인들이야. 다 법조인들이. 전 검찰총장,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전 검찰총장 김수남 전 중수부장 누구지? 최재경. 최재경. 예. 또 뭐 그렇게 있고 또 무슨 언론사 사장이 있고 이제 그런데 자 그거는 내가 보기 쫄갱이들이고 예. 이게 A 클래스는 그 4인방이 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이렇게 망쳐 먹었다. 제가 이 사태를 보고 윤석열 정권에 기대하는 바도 있고 윤 대통령의 결단도 필요한 부분이 이거 사법개혁입니다. 이게 사법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법을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사자가 네. 법을 다스린다. 네. 법을 다스린다는 뜻은 공정하고 정의롭고 균형 있게 다스린다는 뜻이 그 용어 자체에 묻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찌됐든지 최근이라고 그 용어와는 별도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자. 사법부를 개혁하자. 아니 사법 정의를 왜 세워? 사법 원래 사법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가 됐기 때문에 대장동 게이트에 이런 4인방과 다음 B급의 이런 이 장난꾸러기들이 이게 끼어가지고 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사태가 됐다. 그럼 어찌 해야 되느냐? 저는 작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는데 이거를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정권 교체라고 나는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체제 교체야. 체제 교체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 헌법이 주어져 있는 헌법 질서
범위 안에서 이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세력끼리 여당도 되고 야당도 되고 하는 요거의 정권 교체지. 문재인 정권 5년은 이 헌법 질서를 파괴한 세력이거든.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6월 25일 날 자유총연맹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그 연설한 그건 난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제대로 얘기했더구만요. 그러니까 예. 그걸 갖다가 민주당은 극우라고 하는데 극우 소리 100번 1000번 들어도 그게 바른 길이에요. 그렇죠.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북한 정권을 이게 합법 정부의 그 유일한 한반도 정통성을 가진 것으로 추정해 온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의 각종 제재도 이걸 풀어달라고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는 것처럼 이거 국민을 현혹시키고 북한에 종속하고 그러니까 개성에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포로 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얘기한다고. 대포로 쏘지 않아서. 그러니까 완전히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행태를 보였으니까 이건 우리 헌법 질서와 체제 바깥의 일이니까 이건 이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는 그 세력에 맞짱떠서 당선된 것이니까 이게 정권 교체가 아니고 이게 체제 교체다. 그 체제 교체 범위 안에는 6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이 바로 한 편파이사 그다음에 그 안에 온갖 파벌 위주 그렇게 해가 중요한 사건은 자기 사람들 시켜가지고 뭉개고 덮고 울산사 부정선거 사건 끌고 그런 사이에 그 중에 국회의원 2명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내년에 국회의원 입법할 것이고 조국 사건은 3년 1개월 동안 처박 안 왔다가 3년 1개월 만에 지난 1월 달에 유죄 판결을 났는데 큰 소리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갈 때 10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 국회의원 나간다. 이게 단순한 사법질서 파괴 정도가 아니라 체제 파괴 행위다. 이게 그렇죠. 체제 파괴.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장동 게이트에 이 관련자들을 1차로 이 4인방에 대해서 엄중하게 네. 지금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몸체로 지난 1월 달에 기소돼 가지고 이게 공판 준비 절차 한 번만 하고 말고 재판장이 이 사건은 증인이 100명이 넘으니까 1, 2년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게 혁명적으로 대통령이 결단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 검찰이 대응을 해야 돼요.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고 말 안 들으면 이게 판사 바꾸는 이게 이 기피 신청하고 이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게 체제 파괴 세력과 대결해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라. 왜 이재명 아직까지 저렇게 놔둡니까? 좀 이해가 안 가요, 국민들은요. 아니, 기소 쳤다면서 범죄 혐의가 저렇게 나왔는데, 박영수는 왜 구속을 못 시키고, 왜 이렇게 됐죠? 이게? 그런데 왜 그 윤석열 대통령 놔두죠, 이거를? 한동훈 장관은 왜 놔두죠? 답답해 죽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박영수 특검이 법원에 출두할 때에 제가 화면을 봤거든. 예. 봤는데 이제 뭐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내가 얼핏 느끼는 게 이거 영장 기각되겠구나. 이게 그리고 진실은 그 얼굴 어느 부분에 자신감이 있어 보니까. 진실은 밝혀진다고. 진실 곧 밝혀진다. 곧 밝혀진다. 이따고 소리.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이게 불길한 예측을 했는데 내 불길한 예측대로 돼버렸는데 그건 뭐 상관이 없어요. 영장 재청구, 영장 나올 때까지 검찰이 재청구해야 됩니다. 네. 이런 중대한 사건을 어떻게 불구속 수사합니까? 그 이런 중대한 사건에 더 이상 어떻게 방어권을 제약한다는 말로 불구속을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근데 이거 혹시 아닐까요? 박영수가 뭐 드러난 것처럼 법조계 판사 검사 이걸 다 그냥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친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그 판사하고도 뭔가 이게 짬짬이가 있지 않았을까요? 박영수란 사람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한참 중앙수사부장의 기세가 등등할 때 예. 그걸 하고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예. 퇴직했는데 이 박근혜 사건의
특검으로 임명됐을 때 모두가 이게 아닌데 네. 이 친구 그게 아닌데 말이야. 네. 그래가 중수부장하고 이거 정관 예우를 이용해가지고 큰 사건에 무자료 변론을 해가 돈도 많이 벌었어. 네. 내가 조금 알아, 나도. 내가. 네. 그 열쇠를 내가 조금 알고 있어요. 박연차 변호도 했던. 그래가지고 이게 어찌 특검이 되느냐 그랬더니 결국 종당에 본인의 부패 사건이 말이야. 질량으로 보면 이게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나라의 수치로 결국은 이게 몰고 가고 말았다. 그래서 이게 법조계 내에 그 인맥이 두텁다. 예를 들면 검사 중에 이게 시체말로 꼬붕도 많고 예. 법관 중에도 꼬붕도 많다. 이런 인물이니까 어제 아침에도 내가 이게 좀 불길한데 그러나 검찰이 2번, 3번 청구해야 돼. 그와 곁들여서 지금 아까 앞으로 예. 되돌아가면 권순일 빨리 네. 강제 수사해야 돼. 네. 박영수와 영장실질심사 구속을 기각시킨 그 판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기자들이 좀 취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납득이 안 가요. 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